약은 식후에 30분에 먹으면 되나요? 이랬는데요. 흔히 복약제도를 하는 가장 떠오르는 문장 중에 하나가 식후 30분. 왜 하필 식후 30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평균 1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위장에 있던 음식이 소화되어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30분일까? 음식물로 인해서 위장이 보호되면서 또 위 내용물로 인해서 약물 흡수의 방해가 최소한인 그 시점이 타협점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당뇨약도 작용기준에 따라서 복용 시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또 이런 것은 글리메리피드 피리드는 또 혈당 강화제는 음식물과 함께 또는 식후 즉시 복용 시에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복용하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므로 식사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약물에 따라서 복용 시에 다양한 약물에 대한 것들, 항생제부터 공복병 시에 흡수에 용이한 것들은 골다공증 약이라든가 또 뭐 HIV 또 형용류성 이런 건강하고 등등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할 것들은 복용에 위통이 있을 수 있고 한 것은 소염 진통제라든가 아스피린 같은 계통, 스테로이드 소화제, 또 소화불량에 또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취침 전에 하는 것은 역시 수면제, 신경안정제 종류가 되겠네요. 또 일부 전립선 치료제들, 또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네요. 둘코락스를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우유와 함께 변비약으로 유명한 둘코락스를 복용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은 장용정이라는 단어를 그 장용정 캡슐은 말 그대로 장에서 용해도록 설계된 약이라는 뜻인데, 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 위에서 소화가 되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 때문에 위를 거쳐서 장에서 용해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약인데, 장용정의 대표적인 약으로서는 비사코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둘코락스, 메이킨큐 등등이 넣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PPI 약물들도 장 용성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특정 약물들이 장 용성으로 설계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위장장애를 방지하고, 약물 자체가 위장 점액에 자극을 줘서 속이 쓰리거나 구토를 이런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또 변비약이 포함된 비사코딜의 경우에 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약물이 위를 거치면서 위산이나 담즙에 의해서 불활성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하는 PPI 약물의 경우에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서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된 혈액을 타고 위액세포로 가서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PPI 약물들은 위산에 의해서 불활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위를 안전한 상태로 통과하기 위해서 장용정 또는 장용성 캡슐의 형태로 만든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갈아 먹거나 씹어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타이레놀 그 서방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이레놀 500과 ER 서방정은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으로 진통제 타이레놀 역사가 매우 오래된 진통제인데, 이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은 195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돼서 판매가 될 때 붙여진 이름으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은 1886년에 처음 발견되어서 1955년에 상품화된 이후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며 진통제로 각광을 받아온 약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통증 유발과 관련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갖는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소염작용은 거의 없지만 해열 진통작용을 통해서 여러 원인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5만 6천여 명이 간 손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간 손상의 부작용이 있네요. ER정은 ER 제재로 길어진 그 어떤 연장된 방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을 복용한 후에 한 번에 약물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방출된 이후에 또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2회, 3회로 추가 방출되도록 만든 제재인데, 이런 ER 제재는 맨 처음에 빠르게 방출되는 층과 나중에 서서히 방출되는 층이 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 타이레놀 500, 타이레놀 2할 서방정, 타이레놀 500, 타이레놀 2할 서방정을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체내에서 한 번에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 타이레놀 500이라면 타이레놀 2할 서방정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체내에서 2회에 걸쳐서 방출되도록 이렇게 양리 차이가 있네요. 술 마시는 날에 약을 먹어도 상관없나요? 사실 모든 약은 과음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약이 그렇다는 거죠. 빠른 조건을 보려면 타이레놀이 어떤 것이 낫다고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했듯이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것과 또 이렇게 서방정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주의사항은 어떻게 어떤 타입의 타이레놀을 복용하든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일 3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과 관련이 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사가 끝난 후에 아세트아미노펜의 90% 정도는 무독성 물질로 대사돼서 빠져나가지만 일부가 독성 대사체인 A, P, Q, I로 전환된다. 직접적인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독성 대사체는 정상적인 경우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해독을 해주지만 과음 또는 정기적으로 음주를 해서 간 기능이 약해지는 상태라면 글루타치온이 고갈되어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정 용량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에 역시 간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고 약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약의 유통기간, 식품에도 유통기간이 있듯이 약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인데,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해당 제품이 변질되는 기간을 기다리며 관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제품을 온도나 습도를 바꾼 여러 환경에서 실험해서 설정해서 보통 완제품으로 나오는 일반 약품 중에서 정제로 된 약들은 생산일 기준으로 3년 정도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지만 이는 약의 성분과 제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잇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인사돌의 경우에 생산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유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한 인사돌 플러스 후박이라는 생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통기간이 생산일 기준으로 2년 정도 짧습니다. 생약 제재가 들어가면 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장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지된 알약의 경우는 보관기간은 2개월이다. 조제되는 것은 조제받은 가루약은 1개월 정도로 권장한다. 빨리 먹이. 안약 같은 것들은 1개월 내로 이렇게 넘어간다. 자, 이제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더 좋다던데 정말일까요? 철분제를 비타민C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결론부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2017년 이게 흡수율이 역시 이제 그렇게
차를 마신 경우에 철분의 흡수율이 62% 감소하고 커피를 마신 경우에는 35%가 감소했지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은 오히려 85% 증가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네요. 약국에서 철분제는 해염철이 좋은 거라며 권해줬는데 왜 좋은가요? 해염철이 좋은 이유는 비해염철보다도 흡수율이 좋고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제는 크게 동물성 철분인 해염철과 또 식물성 철분인 비해염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비해염철에 대해서 생각하면 십이지나 공장 상부에서 양이온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러나 음식물이 양이온인 마그네슘,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을 또 고함량으로 함께 먹으면 이들이 동시에 흡수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많고 통로는 하나이니까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함량의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을 예를 들면 한 번에 최소 300mg 이상을 복용할 때 철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같이 각양의 또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네요. 그렇네요. 그런 철분제 선택 방법들 잘 보고, 자, 인공 눈물에 종류가 많던데 차이는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이제 눈이 안구 건조증이란, 먼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건조하다는 것을 넘어 안구 표면의 다요인성 질병으로 눈물막의 항성성을 상실하고 다양한 안구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인데,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분당 1.2 마이크로리터의 눈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특정 이유로 눈이 지나치게 건조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눈물막에 불안정하고 또 염증, 손상, 신경 감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현대인들에게 노화로 오는 것도 있겠고, 눈이 깜빡거림이 부족해서 계속 그 컴퓨터에 앉아 있다 보면 뚫어져라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또 눈물 구성층이 이상으로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질병이 또 쇼그렌 증후군, 입이 마르고 눈물샘에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 또 렌즈 사용 같은 거, 인공 눈물, 그래서 인공 눈물을 바르게 알고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인공 눈물의 종류는 다해용 인공과 또 일회용이 있다. 다해용과. 그래서 이 눈물을 안전할까? 국내에서 생산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염화 벤잘코늄은 그 농도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만 이런 것들에 지방층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드물지만 눈물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각막 손상이나 또 건조감, 통증을 만들게 되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공 눈물의 성분과 특징은, 첫 번째로 포비돈이라고 하면 빨간 소독약, 세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공 눈물은 빨간색이 아니고 눈에 있는 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인공 눈물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포비돈은 적정 농도에서 뛰어난 살균력을 지니기 때문에 소독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체의 특성 중에서 쉽게 피막을 형성하는 능력도 있고, 바로 이 원리로 인공 눈물을 사용되는 것입니다. 포비돈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각막 측에 막을 형성해서 눈물의 점도를 높이고 수분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물층의 수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건조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눈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에다가 물을 적셔주면 안 되나요? 건조한 눈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는 하지만 수돗물을 눈에 넣는 것은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를 눈에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즉각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염수는 또 방울로 점적이 어렵기 때문에 씻어내듯이 사용해야 하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개봉한 상태로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렇다. 이럴 때는 생리 식염수 비슷한 성분을 가진 인공농물을 사용하면 된다. 이제 그 식염수에 들어가는 염화나트륨과 추가적으로 염화 칼륨 같은 성분이 배합된 인공농물을 적극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도움을 준다라는 거네요.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성분들이 있고 한데 간혹 복용 중에 히알루론산 영양제를 약국에서 가져와서 효과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은 먹어서는 흡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대신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은 체내에서 분해와 재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히알루론산은 참 엄청난 복잡한 그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건성 안의 정도와 치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오히려 눈 표면의 수분을 또 가져가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죠. 자, 인기 있는 인공 눈물 비교를 해본 게 있네요. 또 비타민 인공 눈물도 있고 시원한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시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컨드로이틴 또 성분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첨가제들이 보니까 붕산, 붕사, 히알루론산, 뭐 폴리옥시, 폴리아세트, 스산화 다양한 또 이렇게 화학적인 명을 가진 것들이 있네요. 필요한 눈의 영양 공급 이런 성분들이 성분을 안약은 적당히 사용하는 약이 되지만 무턱대고 수시로 사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코막힘에 사용되는 비강 스프레이 올소도 괜찮을까요? 했는데요. 비강 스프레이 병원용과 또 약국용이 있다. 다양하게 많네요.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질병 속에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거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충혈 제거제 스프레이 원리는 코막힘은 알레르기 원인의 자극과 같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비강 점막의 혈관이 확장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해서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확장된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해당 부분의 충혈을 제거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그곳에 혈액이 고여 있으면은 비강이 좁아져서 그런 건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수축시킨다는 거죠. 부작용은 뭐 이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이든지 천연과 역작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이 수축하다 보면 우리 몸은 반대로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점점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또 그런 효과가 덜하니까 또 제대로 요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횟수를 또 늘리게 되고 이런 또 반동 현상으로 나중에는 오히려 혈관이 더 확장되어서 코막힘 상태가 더 심해지는 지경도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반동성 비염 또는 약물성 비염이라고 부른다. 약물성 비염이 있을 수 있네요. 자,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 코세척은 어떻게 코 안쪽은 또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 소독제로 자꾸 코 미생물들이 안 좋은 미생물이 있으면 세척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인체에는 더 좋은 미생물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가 도움이 되겠네요. 그것은 프로바이오틱스, 또 아연, 오메가3, 비타민 D, 베타글루칸, 또 폴리감마 글루탐산 등등으로 비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좋겠다.